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이번 주에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김 시 의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진행됩니다. 특검의 구형량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 범죄 조직에 이어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스캠 조직의 한국인 총책이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정부는 정 씨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송환할 방침입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4,650선을 넘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는 물론 자동차와 원전주 등 대부분 종목이 잇따라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첫 조사에서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해 김 시 의원 측과 이번 주 재소환 일정을 협의했는데 협의한 날짜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경찰이 김경 시의원을 이번 주에 다시 소환한다고요? 네, 앞서 경찰은 김경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조사 시작 3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조사를 마쳤습니다. 첫 경찰 조사였지만 김 시의원이 힘들어하는 등 어려움으로서의 준비한 조사를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며 김 시 의원과 이번 주 내 재소환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협의한 날짜보다 더 일찍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자를 계속 조율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시 의원은 지난달 31일 출국한 뒤 11일 만인 어제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면서도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시 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며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한 게 맞는지 등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경찰이 이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죠? 네, 경찰은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A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13일 만에 벌어진 압수수색입니다. 강선우 의원 국회 사무실과 김시 의원의 서울시의회 사무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죄명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김병기 의원은 제외됐는데 일단 직접 돈을 주고받은 의혹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전직 동작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연금 의혹을 비롯해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자녀의 채용, 편입 특혜 의혹 등 다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쓴 전 구의원 2명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대상으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난주에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내일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선고도 있어서 운명의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규현 재판부가 내일은 반드시 변론을 끝내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전 9시 반부터 다시 열립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끝내지 못한 증거조사와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쟁점마다 끝장 대응할 방침을 내비쳐 내일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큰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오늘 일반 이적죄 혐의 재판도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과 관련된 일반 이적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기밀 노출 우려로 인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줄줄이 재판이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은 운명의 한 주를 보낼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와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도피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각각 있는데요. 오는 16일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본류 사건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내란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결심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 결심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정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데요. 재판부는 오전에 먼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강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지금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 검찰 주심문이 끝났고 변호인단 반대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특검 구형과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내란 관련 혐의로 1심 변론이 마무리되는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됩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 전체 판사회의를 열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판사회의 의결로 기준이 정해지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사무분담한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은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지난 9일에 열린 내란죄 재판에서는 징징대지 말라, 또 혀가 짧아서 등 방청객의 이목을 끄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구형이 예고된 재판에서 잠이 들기까지 했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내란죄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두고 특검과 김용현 전 변호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이하상 변호사님, 저희 하루 동안 이거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적인데요. 보다 못한 지기현 재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면서 변호인단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대는 말씀 게 아니라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침대 변론에 가까운 장시간 변호가 이어지자 특검은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혀가 짧아 말을 빨리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방청석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도 쟁점이었습니다. 신빙성과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노 전 사령관 측은 수첩에 김두한, 차범근도 등장한다며 의미 없는 메모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간에 꾸벅 졸다가 변호인을 보고는 활짝 웃기도 했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구형받게 될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할지 궁금합니다. YTN 박주은입니다. 네, 다음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정 공방 2라운드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도 내려집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공소를 유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다음 달 1심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도 곧 줄줄이 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앞서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무리하며 각각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재판을 제외하고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모두 합해 7개. 먼저 내란 특검이 지난해 7월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향후 내란 전담 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에 앞서 12일부터 14일까지 각기 다른 사건 재판이 연이어 시작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사건 1차 공판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고,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사건도 준비 절차를 시작합니다. 27일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 이로부터 이틀 뒤엔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곧 시작될 3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공방 2라운드, 치열한 법리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하루 전 준전당대회 수준의 보궐선거를 치른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절반을 바꾸고 오늘 새로 출발했습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김병기 의원의 징계 등 공천원금 사태 수습이 될 텐데요. 야권은 반민주연대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쌓인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네, 새로 뽑힌 최고위원 3명까지 함께 정청래 지도부 2기가 새로 출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재선 천준호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로 임명하는 등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부른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공천원금 사태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2시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를 논의합니다. 어제 당이 비상징계까지 거론하며 자진 탈당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윤리심판원은 사법 절차와 비슷하게 증거주의로 진행되는 만큼 당사자가 나와도 증거 없는 변명일색이라면 제명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징계를 매듭짓고 이후 역공으로 전국 주도권을 되찾아온다는 구상인데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벼르는 가운데 이 시각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점한 여권 주도로 쌍특검법은 오늘 오후쯤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는데 15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이 목표입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투톱은 각종 개혁 과제를 설 연휴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법은 설 전에 처리하겠습니다. 사문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은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서 이대로 좀 넘어갈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야권은 특검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거라며 공천원금 특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의혹을 함께 규명하자며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3당 연석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거절 의사를 알려왔지만 장동혁 대표가 화답하면서 두 사람은 이번 주 만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조 대표 동참을 계속해서 촉구했는데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입니다. 조국 대표도 동참해 주시기를. 조국혁신당이 다시 재고하여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동혁 대표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공천원금 의혹을 고리로 민주당을 고립시키는 이른바 반민주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도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의혹을 넣자는 건 물타기다. 중요한 건 민중기 특별검사의 표적수사 의혹이란 입장인데 오히려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5년 만에 간판을 교체합니다. 당명 개정에 대한 책임당원 여론조사 결과 68% 과반이 찬성하면서 지난 2020년 김종인 비대위가 만든 국민의힘 이름은 5년여 만에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주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명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데 설 전까지는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장 대표 쇄신안에 당원들이 힘을 실어준 셈인데 다른 후속 조치들 역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4,650선을 넘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는 물론 자동차와 원전 등 주도 종목들이 잇따라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반면 원달러 환율은 약세를 보이며 1,460원을 웃돌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상황 알아봅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도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죠? 네, 코스피는 지난주 미국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1%대 강세로 문을 열었습니다. 곧장 4,652까지 오르며 지난 8일 세운 장중 최고치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7거래일째 상승 흐름인데요. 지수는 오름폭을 조금 줄여 지금은 4,640선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름세를 장 마감까지 유지해 종가 기준 최고가였던 4,580선을 경신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이렇게 코스피를 끌어올린 동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홀로 4,2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오늘도 1% 안팎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4만 원대, 75만 원대에 올라섰고 현대차 1.6%, 두산에너빌리티가 5% 오르는 등 자동차와 원전 종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오름세로 돌아서 9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에 더해 달러 강세까지 맞물리며 1,460원대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주간 거래 장중 환율이 1,460원을 웃돈 건 외환 당국의 이례적인 고강도 구두 개입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연말부터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현대차그룹과 자율주행 기업 앱티보와의 합작법인 모셔널은 올해 말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레벨 4는 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의 단계 가운데 거의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실제 주행을 제어하는 고도 자동화 단계를 말합니다. 모셔널은 구체적인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사람이 일일이 주행 규칙을 정해 코딩하는 룰 베이스 방식에 더해 인공지능이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고 상황을 추론해서 결정하는 엔드 투 엔드 기술을 결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셔널은 올해 초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뒤 연말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거점을 두고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스캠 조직의 한국인 총책이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정원 등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지난달 말 푸놈펜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한국인 총책 40대 정모 씨를 검거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현지에서 만복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며 중국어에 능통해 조직 우두머리인 중국인 총책과 함께 범죄 조직을 이끈 거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수사당국은 정 씨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송환할 방침입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소원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 SDI와 20개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20개 중 19개가 국외 특허권이었습니다. 이후 법인세 5억여 원이 원천 징수되자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를 경우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1심은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2,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차가운 바닥에 깔린 검은색 시신 가방들.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모인 유가족들이 영안실 앞을 헤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 이란 정부가 실탄 사격으로 대응하면서 사상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시위대가 병원마다 넘쳐나 의료 체계가 마비될 정도라는 증언이 나오고 해외에 있는 이란 인권단체들은 각각 수백 명에 달하는 사망자 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Questa volta si sta utilizzando proiettili veri, proiettili da guerra. C'è una guerra in Iran in questo momento, una guerra che viene oscurata dal fatto che non ci sono. 47년 신정체제의 최대 위기를 맞은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폭동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اونجا نشستن دارن به اینا درس میدن برید ما هم هستیم. همونایی که این کشور رو زدن و جوانا و کودکان ما رو کشتن الان به اینا دارن دستور میدن شما این کارو بکنید.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썼습니다. 이스라엘도 시위대를 지지하며 필요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כולנו תקווה שהאומה הפרסית תשתחרר מקרוב מעול העריצות וכשיום זה יגיע 영국 런던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옛 왕정 시절 이란 국기가 내걸리는 등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불법 이민 단속 요원이 시민에게 총을 쏴 숨지게 간 사건 이후 미국 각지에서 분노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당방위였다는 주장과 함께 현지에 추가 병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소탕에 나서겠다고 밝혀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시민들과 언쟁을 벌이던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잠시 후 이들의 얼굴에 최루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정부 요원들은 주말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비무장 상태인 30대 여성에게 총을 쏜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분노한 민심은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적어도 1000건이 넘는 시위가 열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강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발생 지역에 추가 요원을 보내 사상 최대의 단속 작전을 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the definition of domestic terrorism is, it completely fit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Showed that this officer was hit by her vehicle, she weaponized it, and he defended his life and those colleagues around him and the public.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숨진 여성이 좌파이며 요원을 해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를 뺀 채 트럼프 정부가 수사를 주도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d so let's have the investigation in the hands of someone that isn't biased. We need to be doing this transparently. And what I was pushing back on from the very beginning was a narrative that had jumped to that conclusion right from the get-go. 공권력 남용이냐 정당 방위냐, 미국 사회의 갈등은 진실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쿠바 정부가 자국의 체제 전복 가능성을 경고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맹비난하며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료를 겨냥해 쿠바를 향해 히스테리적으로 비난을 퍼붓는 환자들이라고 썼습니다. 쿠바 대통령은 우리는 66년 동안 미국의 공격을 받아왔다며 쿠바의 위기는 혁명으로 인한 것이 아닌 미국의 가혹한 조처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아 법정에서 온 트럼프 정부는 쿠바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일대에 지속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체포 압송돼 미국에 수감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미국 당국에 굴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베네수엘라 매체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베네수엘라 국회의원은 아버지는 투사이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건강하며 굳건히 버티고 계신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마두로 게라 의원은 또 우리에게 고개를 높이 들고 무적의 민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하셨다라면서 주권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은 어떤 경로로 부친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 실제 정확한 메시지 전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입국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피성 출국 논란과 함께 증거인멸, 또 말맞추기 의혹이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15시간여 진행된 조사 과정에선 1억 원을 받거나 보관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피성 출국 논란까지 불거졌던 김경 서울시 의원이 입국하던 시간, 경찰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어제 그 예정된 귀국 날짜 하루 앞당겨서 입국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서울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사건 배당 받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지금 시일이 흐르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경시 의원이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냐라는 측면에서는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경찰 수사 부분에 있어서 늦장 수사라는 어떤 비판도 늦장 수사가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정도로 경찰 수사가 좀 더딘 느낌이 있죠. 다만 이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출국을 해버렸다는 측면, 그 다음에 현재까지 녹취록이라든지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엄청난 공천원금 녹취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만 경찰도 늦장 수사는 비판에 오르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회하는 심정으로 더 가열차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김경시 의원은 지금 그 미국 현지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들, 뭐 CES에 참석해서 어떤 뭐 따로 어떤 인증샷 부분들이 드러나거나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뭐 여러 가지로 다시 재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요 본인 스스로 그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사가 끝나고 나면 영장 신청 이후에 만약에 청구에 대한 어떤 실질심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조금 그 구속에 이르는 사안까지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는 도중에 지금 속보가 여러 개가 지금 쏟아져 나와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소식인데요.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강선우 전 의원의 전 사무국장 그 1억 원을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1억 원을 준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조율을 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이 좀 계속해서 있는데 경찰에서는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배당에만 사나흘이 걸리는데 비교적 빨리 진행된 면도 있다. 이렇게 경찰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쿠팡 관련한 속보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일으킨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 또한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표에게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라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쿠팡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쿠팡 측의 주장과는 달리 3천여 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이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여 명이고 또 유출 정보는 모두 회수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한 가지 또 소식이 더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가 애니메이션상도 수상을 했다. 이로써 지금 2관왕을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도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경찰에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동훈 기자, 강선우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리의 기자간담회에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떠나 도피 의혹이 일었던 김경 서울시 의원과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A씨도 함께 출국 금지됐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귀국한 김 씨 의원은 밤 11시 10분쯤부터 3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차 문제와 건강 등을 고려해 오래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조사의 내용이 남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 의원은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휴대전화 교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절차대로 한 것이고 통상적인 사건들에 비하면 오히려 빨리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을 비롯해서 또 다양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이 총 2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혹별로 나눠보니 총 12개 정도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헌금 수수, 수사무마,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 언론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헌금을 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동작경찰서에 전달됐지만 경찰이 2개월가량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탄원서는 김 의원의 보좌진이 차남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동작서는 서울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주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작서에서 수사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 감사도 진행 중인데 조만간 김 의원 측에 대한 강제 수사나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억 원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 지금 거의 한 의혹이 인지 거의 보름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김경 서울시 의원 입국하자마자 그리고 오늘 그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늑장 수사 의혹을 뭐 저만 제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뒤늦게라도 출국 금지 조치를 이 3명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이라는 분이 유유히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이제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경찰이 수사에 의지가 있느냐,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어떤 의문 섞인 시선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한 리포트도 있었고 예. 또 전재수 의원 관련한 뭐 통일교 의혹 같은 것들 이런 여권 인사들 관련한 수사들이 대체로 보면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검찰개혁을 이 정권에서 결국 이뤄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발생을 하면 경찰이라고 해서 개혁을 피한다? 이런 법은 없을 겁니다. 경찰이 그 점을 잘 인식을 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한 다음에 단죄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김경 서울시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주장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이 말 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 맞추기인지 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인지는 예. 한번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대중들은 말 맞췄다라고 뭐 의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거의 일맥상통의 변호사들은 비슷한 조력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돈 준 거는 시인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녹취록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줬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거의 청력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형을 낮추려면 최소한 돈은 준 거를 인정하되 그 경로 자체 그리고 그 대가 자체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변호사가 저는 아니지만 변호사라면 그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던 것이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강선우 의원 측도 비슷하게 김경 의원과 같은 입장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저는 가만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이제 남모 보좌관이 끼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제 사무국장이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보관한 적이 없다 주장하고 있는데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사무국장이 그 중간에 있음을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수사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단순해지는 거죠. 남모 그 사무국장께서 그 돈에 대해서 보관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 보좌관 사무국장은 빠지고 둘만의 관계가 되는 거라서 이건 아무리 법률적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좀 예. 어렵게 갈 수도 있는 사안 같다.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늦은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중간에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역대 검찰 수사를 제가 비교했을 때 한 3, 4년 전 것도 압수수색하러 와요. 5년 전 사건도 예. 와서 뭘 찾아와요. 근데 이제 물론 이 부분이 22년도에 있고 24년도에도 있고 최근에 녹취가 밝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좀 늦은 감은 제가 있다고 봐요. 바로 네. 즉시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압수수색이라는 게 털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 것 같고 사실 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나는 이 녹취만큼 명확한 정황을 또 명확한 증거를 해줄 수 있는 뚜렷한 게 더 이상 있을까 싶을 정도라서 예. 일단 압수수색은 뒤늦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확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 민주당을 겨냥한 야3당 연석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야3당이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습니다.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습니다.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입니다. 조국 대표도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소위 친문 인사들이 주축돼서 있는 당이고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고요. 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은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계속 조국 대표에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누구와든 앉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문제인 거고요. 네, 사실 조국 대표도 이번 그 민주당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한 바가 있고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렇게 뭉쳐서 이 부분을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조국 대표가 좀 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아요. 같은 야당이라고 하지만 같지가 않죠. 네, 사실은. 사실상 우당으로 좀 그러니까 그렇죠. 여당의 우당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범여권이라고 봐도 예. 무방한 조국 신당의 위치인데 야당이라고 해서 이 특검법 관련한 어떤 추진 여기에 선뜻 동의할 만한 정책 입장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예. 특히나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당선자를 많이 내야 할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민주당과의 그 어떤 면에서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주도하는 이러한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야당 어떤 연대 여기에 응할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당은 당연히 이 특검법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데 예. 조국 대표에 관한 한 이 부분은 대단히 전망이 밝지 않다. 네.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자, 지금 회의적으로 좀 전망을 보셨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개혁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장동혁 지도부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미 수구를 선언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굳이 비판할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입장에서 특검 연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야당이 이제 정부 여당이라든지 현 정권에 대해서 공세를 높이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게 정치 연대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장동혁 지도부가 손을 잡는 모습이지? 예.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자체는 그래도 보수의 본향을 갖고 있었던 정치 공당이고 소수 정당이긴 하나 최소한 장동혁 지도부가 제대로 된 보수가 돼야 된다는 비판을 하면서 또 따로 어떤 정치 연대를 하지 않고 특검 연대를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규에듯이 슬며시 특검연대라는 명목하에 정치연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반 한동훈 체제를 같이 형성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예. 최근에 신년 인터뷰를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키보드 워리어다, 이파이터다 하면서 윤석열과 본질이 같다고 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는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 그 빌미가 특검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포장한 것이다. 라는 거라서 사실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가 뭘로 이런 판에 들러리를 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조금이라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같은 연대를 갈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명확한 보수의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걸 했다면 이해 가능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정치적인 지방선거를 앞둔 운동장 넓히기의 차원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정치적 연대일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도 말이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손을 만약에 잡는다면 장 대표의 굳건한 지지층들을 혹시 뿌리치는 모양새가 아닐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년에 계엄을 사과한다고 한 그 말 때문에 기존 장동혁 대표 지지층에서 굉장히 많은 동요가 있었어요. 반발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조건부로 지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손을 잡으면 지지 철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준석 대표든 장동혁 대표든 이 특검 추진에 한해서만 연대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 범위를 좁힐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그 움직임 자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층은 대단히 안 좋게 볼 가능성이 크고 그 자체가 가뜩이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를 더 흔들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은 또 뻔히 이제 보이는데 성사가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파괴력이라는 것이 안으로의 파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과연 잘 버텨나갈 수 있을지 지금 최근에 신년에 발표한 어떤 뭐 개혁 방향이라는 어떤 화두보다 좀 반대되는 입장들이 나오잖아요. 인선을 통해서도 뭐 고성국 씨가 입당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들,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행보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아서 갑자기 또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는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 갈팡질팡이라는 어떤 지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더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파괴력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파괴력을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어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면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지금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민생회복, 내란 청산, 개혁 완수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 없이 우리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유리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 엄중합니다. 한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진실이 휘발되지 않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라는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습니다. 둘째, 사모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은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민주당
보궐선거의 결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뽑힌 부분들은 이 수습력에 방점을 찍어준 것 같아요. 네 분 다 이제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다 나름대로 당해서 오랫동안 그 업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누가 해도 잘할 수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정무수석 역할을 하면서 또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개파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사람하고 원활하게 좀 어떤 조율 능력을 가져왔던 분이라서 지금 현재 한 4, 5개월의 짧은 순간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이런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 아니냐 그런 면에서 선택이라서 저는 괜찮은 분이 지금 원내대표가 돼서 좀 고생 좀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되게 메시지는 강해 보이지만 성품은 굉장히 온화하고 원만하신 분이라서 뭐 이 야당하고도 이해가 될 것이고 특히 청와대하고 지금 당하고의 어떤 관계들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서 적임자를 뽑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당청 엇박자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 역할도 잘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잘할 거예요. 거예요. 예, 고집을 막 부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또 아예 물렁물렁 하지도 않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은 하되 사실상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로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혼란스럽긴 합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전직 원내대표가 아직 오늘 윤리심판원의 또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야당과의 대화에도 적절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원내대표가 지금 대화 상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병도 의원이 당선되고 나셔서 첫 일성으로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을 하고 파트너로 대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례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한병도 의원이 보여준 그런 원만한 성품 그리고 정치 행보 이것들 감안할 때 그래도 강성으로 보이는 의원이 여당의 원내대표 된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마저 강성이 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전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첫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내란 특검 관련해서 연장을 하겠다. 뭐 사면법을 바꿔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 못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이제 처음이라 그런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쟁점 법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당이 제발 필리버스터 계속하지 않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림을 만들어 줄지 좀 지켜봐야겠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립니다.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제 함께할 예정인데 계속해서 당에서는 또 자진 탈당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 왜?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진 탈당을 권하건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내로 빨리 해야 된다.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절차상 지도부가 그러면 직권으로 제명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끌고 가서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국정원 동료고 저하고 참 형님 동생하는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막역한 관계라고는 했지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촉구하는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였는데 일단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지원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자진 탈당의 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아마 저는 전직 원내대표의 예우를 좀 어느 정도 해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탈당을 하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당은 공천원금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강선우 의원 바로 탈당했을 때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조치를 했잖아요.
저는 그에 준하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 이제 민망하게 됐어요. 탈당 안 하겠다는 전직 원내대표. 예. 결국에는 윤리심판을 통해서 제명을 하게 되고 재심 신청을 했을 때 최고위가 긴급하게 또 모여서 재심 신청이 오래가기 전에 끌어내기 위한 제명 결정을 하는 것들. 이게 과연 집권여당 민주당이 서로 간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모습인가. 예. 저는 김병기 의원께서 끝까지 부러지는 길을 선택했다. 예. 라는 측면에 좀 아쉬움이 크다. 저 박지원 의원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연배가 많으니까 병기하라 할 수 없지만 선배님께서 탈당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 입장에서야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버티는 것을 곱게 볼 리가 없죠. 왜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어떤 결정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만 더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예. 과연 김병기 의원 뒤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버티고 있느냐. 의혹이 너무 많아요. 역대로 우리 헌정사가 펼쳐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국회의원직 지키고 당원자회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김병기 의원이 더 버티면 그 의혹의 끝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조차 병기하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무거운 그런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당원 68%의 찬성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내의 반응은 어떨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푸대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으면서 그 겉에 푸대만 가리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은 기존 당이 해오던 행태, 그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바뀐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꾸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역대로 지금 국민의힘 이제 전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해서 좀 바뀌어 왔는데 지금 주호영 부의장 얘기한 대로 포대가리,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어서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속이는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보통 조금 더 이제 포대가리란 말이 좀 생경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그 봉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라벨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안 좋은 제품을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로 라벨가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범법 행위로 단속 대상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간판만 바꾸고 국민들한테 바뀐 척하는 거지만 속내는 정말 그 국민들의 이 수준에 안 맞는 당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공당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무리 68점 몇 % 이상의 당원들의 그 당명 개정에 찬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자체도 당원들이 속고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정직하지 못한 정당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당명 개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어떤 당명으로 또 바뀔 것인가?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이 단어들이요, 자유, 공화 이런 단어들을 포함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지금 포함된 당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당들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너무 오른쪽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이제 당명 개정을 전당원 투표에 붙였는데 응답률이 25%예요. 지금 찬성률이 68%라고 하지만 응답 한 사람이 25%, 거기에서 그 25% 중에 3분의 2만 찬성을 했으니까 전체 당원의 6분의 1 정도가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제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유나 공화 이런 이름들이 지금 그 단어 자체의 뜻보다는 다른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자유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이 자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자유를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유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여지느냐. 예. 공화라는 단어도 이제 공화당이라는 오래 여당을 했던 정당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지만은 지금의 공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당이 어떤 의미냐 이런 거를 봤을 때 바꿔도 더 나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당명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5년 반 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예. 그때 대단히 좀 생경하다 하지만 또 파격적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명을 하더라도 예. 그런 어떤 방향의 장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좀 치우친 쪽에 이념적으로 치우친 쪽을 연상시키는 장명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떤 참신한 장명이 이루어질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8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도 서쪽 지역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눈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눈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겁니까? 네,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점차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수도권 서부를 비롯해 서울도 서쪽 지역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눈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과 전북 등 일부 남부지방에도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원도에 최대 8cm, 경기 북동부에 2에서 7cm,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에 1에서 5cm, 서울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철원 등 6곳, 경기 연천과 포천, 가평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눈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눈은 내일 새벽쯤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기온이 영하권이라 녹은 눈이 다시 얼거나 쌓인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퇴근길은 물론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상당히 좀 추웠는데 추위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0.2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더 낮았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경북 봉화는 영하 20.1도, 대관령은 영하 16도 등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강원과 충청, 경북 일부 지역은 기온이 더 크게 내려갔습니다. 북쪽에서 대기 상층 기온이 영하 35도 이하의 강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추위가 절정을 지나면서 한파특보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오후부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해질 걸로 보여 해안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일시적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강해질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당분간 찬 공기가 반복적으로 유입돼 기온 변동폭이 무척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그리고 이 공천헌금을 준 것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 조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어제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시차와 건강 문제로 어제 첫 조사는 오래 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이 있었는데요.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통상 배당에만
3, 4일 정도가 걸리는데 오히려 비교적 빨리 진행된 면도 있다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12개 의혹, 23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차남 편입 의혹 등과 관련해서 동작경찰서 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김경 서울시 의원을 이번 주에 재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경 시의원 측과 이번 주 재소환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협의한 날짜보다 더 일찍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기 위해서 일정을 더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김 의원이 이 자리에 직접 출석해서 의혹을 소명할지도 관심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민주당 중앙당사 앞입니다. 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회의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두문불출하던 김병기 의원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인데요. 만약 출석한다면 약 2주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시간이 아직 남은 만큼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등도 아직 등장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를 묵인 은폐한 의혹이 있고요. 본인도 전현직 구의원에게 공천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자녀의 대학 편입 과정에 보좌진 사적 동원 의혹 등 모두 13가지에 이릅니다. 윤리심판원은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서를 요청했지만 김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김 의원은 오늘 회의에 직접 출석해서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0개가 넘는 방대한 의혹을 받는 만큼 회의가 밤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네, 그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오늘 정해지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병기 의원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이 징계회의가 일종의 사법 절차와 비슷해서 증거주의로 진행되는데 현재는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며 당일 결론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김 의원이 증거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제명 등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거로 전망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격적인 제명 징계 결정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어떤 식으로든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는 비상 징계까지 거론하며 자진 탈당을 압박했지만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없다고 버티고 있는 김 의원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이 늦어지거나 수위가 낮으면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으로 문의청남대 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뒤이어오던 또 다른 화물차 2대가 앞선 사고 차량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의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폐차장 건물 1개동이 모두 탔습니다. 인력 70여 명과 차량 20여 대를 동원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1시간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 근처 교차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양측 차량 운전자 2명과 동승자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다니엘이 오늘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다니엘은 새로 개설한 SS 계정의 첫 게시물로 기다린 사람들을 위해 1월 12일 저녁 7시라고 적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해당 시각에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팀 퇴출과 관련한 발언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쿠팡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한국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까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 등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미 의회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은 미국 기업의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란 점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은 판결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며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와 로펌, 통상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이 광범위하게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려다가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일정도 준비되는 대로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일으킨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표에게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쿠팡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쿠팡 측의 주장과는 달리 3천여 명보다 더 많은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버스조합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미리 구축해 수송대책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시간 기준을 기존 아침 7시에서 9시, 저녁 6시에서 8시에서 오전 10시와 밤 9시로 1시간씩 연장한 뒤 열차 투입을 늘려 79차례 더 운행합니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으로 기존 새벽 1시에서 2시로 늦춰 93차례 더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우리 측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북측 주장에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경찰과 협조해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 무인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할 사안이라며 합동조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이를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확인돼야 처벌이든 후속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세부적인 설명은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도 내일 진행될 텐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 이야기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의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재판 일정을 좀 꼽아볼까요? 네, 일단은 내일 있을 결심 공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상 결심이 예정되었다가 김의훈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일종의 지연 전략을 쓰면서 결국 결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던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얼마나 구형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내일 있을 결심 공판 마무리 단계에서 결국 특검에서 이 내란의 수괴, 그러니까 이 내란 혐의에서 가장 높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높은 이 구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 재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옵니다. 예. 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그간 특검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서는 징역 10년이라는 상당히 높은 중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과연 재판부에서 구형량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이 선고 결과를 내놓을지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공격을 유도했다 이런 혐의인 건데 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사작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만 단독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사령관 등이 함께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상 첫 번째 정식 재판 때에는 이 혐의 사실에 대한 각각 피고인들의 대략적인 인부, 그러니까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요. 부인한다 하면 구체적으로 이 특검이 제출한 증거 중에 어떤 증거를 부동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나면 특검에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에서 진술을 한 진술자들을 증인 신청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첫 번째 공판기를 통해서 모든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부인의 취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어떤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 공판의 대략적인 계획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전 장관이 여태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검은 이 혐의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당시에 언론사에 대해서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라는 것이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석권 청장이 이미 증언한 바 있죠. 당시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받았고 내가 들었던 언론사가 어느 곳이었는지까지 구체적인 증언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가 구체적으로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
부인한다 하더라도 허 청장의 증언이 있는 한 이 부분을 탄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단전 단수 지시 관련해서 위증했다라는 혐의 관련해서는 역시나 허석훈 청장이 그런 지시를 들었다라고 증언하는 이상 사실상 위증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심 공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의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구형량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특검의 구형량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오후에 있을 특검의 구형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을 청취해 본다면 내일 있을 이 지기현 판사 재판부의 지금 나머지 7명의 피고인들의 형량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장관 구형량을 얼마나 받을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징역 10년 이상이 구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추측점이 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때는 논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일 있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7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단순히 구형량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구형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특검이 밝히겠다. 이것은 논고문을 이미 작성했고 그 논고문을 피고인의 순서에 맞춰서 발표하고 낭독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지금 이 8명의 피고인 모두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논고문이 나온다라고 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중요임무 종사 혐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을 한 부분이 있다고 특검은 보거든요. 예.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는 단순히 내란 방조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의 실행행위가 있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이 네.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는요. 일종의 종범으로서 어.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주범인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방조범으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 통상 방조범 같은 경우에 구형량이 상당히 낮은 것이 특징인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무하다라는 점, 또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고 단순 방조임에도 불구하고 15년이라는 상당한 중형을 구형했다라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형량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변론 시간을 한 8시간 이상 끌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판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침대 변론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저도 법조인으로서 변호인들이 저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부가 변론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배려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배려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전략을 피는 것이 과연 피고인을 위한 행동일까, 법적으로 실익이 있는 행동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도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것이 우리의 일종의 전략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고의성을 가진 전략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도 이 사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내일 있을 결심 공판에서는 이러한 지연 전략을 쓰기보다는 재판 절차에 조금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재판부로 하여금 조금 더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기일에 있었던 이런 8시간이 넘는 이런 서중조사의 시간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절하진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우리 측의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경찰은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합동조사 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제 특검팀을 겨냥해서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로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 내지는 고발장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보다 앞서 이 특검과 검찰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대한변협의 징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어제 있었던 그런 유튜브에서의 이러한 언행도 아마 특검에서는 좌시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이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할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지난 이 공판 과정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특검이라든지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언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징계 개시 신청이 됐었고 이 대한변협 협회장 측에서도 직권으로서 징계 지금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 특검에서 이 징계 개시를 요청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전 장관 측의 무분별한 변론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그냥 보고만 있었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는 또 직위원 재판장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기일에 이미 변론을 함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사실 공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기일에 자신이 선행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번복하기는 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과는 달리 서중조사에 한 명의 피고인이 8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지만 이미 이전 기일에서 변론권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공언 때문에 아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공판기일 이후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저는 결심 절차가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직위원 재판장 입장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일 결심 공판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일은 조금 더 적극적인 소송 지휘권을 발휘해서 정말 자정이 넘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은 좀 원활히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최후 변론에 적어도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 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시간을 상당히 소요했지만 네. 구체적인 서중조사 들어가기 앞서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지난 기일에 특검에서 서중조사하는데 7시간 반이 걸리지 않았냐. 그러면 모든 피고인들도 이 특검과 동일하게 7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당받아야 공정한 재판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 또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서중조사에 6시간 이상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서중조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다면 최후 변론, 그러니까 특검의 구형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이 하는 최종 변론의 내용은 상당 부분 축약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중조사 때와 결국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의 변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중조사를 길게 가져간다면 최후 변론 시간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 반복된 쟁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지양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직위원 재판장도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함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주 김 전 장관 측처럼 시간 끌기 변론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유튜브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재판을 좀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중조사에 활용했던 것이 일종의 전략이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과도 사전에 이런 부분 이야기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지난 기일에 있었던 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과 상당히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은 되지만 직위원 재판장도 아마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충분히 봤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난 기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커트를 한다는 등 이렇게 소송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일에서만큼은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좀 활용을 해서 자정이 넘어갈 때까지 결심 공판을 하는 재판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전략을 더 이상 눈 감아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은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심 공판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 두 사람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피고인 7명 또한 이 두 사람의 지연 전략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혈액암 투병 중으로 지금 항암 절차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공판 때 이 장시간 이 선고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등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고인들의 입장 등을 고려를 해서 내일은 반드시 결심 공판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지기현 재판장이 공언했듯 인사 전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고 가겠다라는 약속을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일은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런 변호인들의 지연 전략이 어떤 선고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저는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특검의 구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이미 6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구형량을 이미 결정한 바 있고요. 아마 그 구형량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형을 상향할 만한 구간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판에 그것도 재판장이 변호인들에게 변론 시간을 제한 두지 않겠다라고 일종의 굉장히 큰 배려를 해준 상황인데 이 배려를 악용해서 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또 유튜브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재판부가 만약에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하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자신의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선택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특검팀은 구형을 얼마나 할까요? 네, 지금 특검팀이 고민하고 있는 선택지는 결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두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지금 7명의 피고인들과 내란 수개를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이 구형량 사이에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실질적인 불법성의 크기를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불법성이 거의 비등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형량도 무기징역에 가까운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그렇게 중형이 선고되려면 그보다 더 높은 구형량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이 되어야만 이것이 어떠한 이 구형에 있어서의 비례가 맞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상암동에는 조금 전부터 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3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추위 속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부터 눈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수구름은 차츰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북부에도 영향을 주겠고요.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저녁부터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많은 곳에 최고 5에서 7cm, 강원 영서에 최고 8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에는 1cm 미만의 적은 눈이 오다가 퇴근길부터는 비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의 고비를 넘기고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와 부산 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 추위가 상당하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등 일부 지역에 또 한 차례 기압골이 지날 전망입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과 영남 지방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